대한민국과 레바논의 아시아 3차 예선 경기 전반전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은 각각 4-2-3-1, 4-4-1-1의 형태를 준비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이동경, 조규성 선수를 제외하고 지난 경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볼 만한 것은 중원의 이동경, 이재성, 황인범의 구성인데요. 이동경은 지난 올림픽에서 보여줬듯 드리블 능력과 중거리 슛을 가진 공격적인 플레이를 즐기고, 이재성도 높은 위치에 자주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황인범은 위치상으로는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과감한 패스를 즐겨하는 타입입니다.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를 놓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인 구성을 전반부터 내놨다는 것에서 벤투 감독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죠. 조규성, 황인범, 김승규로 이어지는 코어 포지션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우측면에 대한 전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른쪽은 한때 전북에서 한수법을 먹었던 이재성, 이용, 김민재로 이어지며 전북 트리오를 구성하게 되고, 여기에 서울의 나상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수비 능력으로 국대를 이끌어나가고 있죠.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코로나 이후 중국 리그의 중단으로 오랜 기간 경기를 뛰지 못한 점, 그리고 최근 페네르바체로 이적하자마자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아직 적응 중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컨디션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이재성 선수는 벤투에서 기본적으로 중앙에 위치하며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공수비를 이어주는 엔진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소속팀에서 공격수에 가까운 역할을 자주 맡았기에 대표팀에 왔을 때 중앙 미드필더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죠. 또한 김민재 선수와 마찬가지로 최근 새 팀인 분데스리가 마인츠로 이적하여 적응 중에 있고 컨디션 조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북의 이용 선수는 많은 경험으로 공격과 수비를 조율하며 때에 따라서는 먼 거리에서 시도하는 얼리 크로스를 보여주는 유형입니다. 측면 수비수의 전통적인 오버래핑 움직임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언더래핑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측면 공격수의 숨통을 틔워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86년생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 신체적, 체력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성기에 비하면 이러한 공격성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내 선수 중에 이용을 능가할 만한 풀백이 딱히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이는 내년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는 크나큰 해결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나상호 선수는 공간 침투 능력과 침착한 마무리, 준수한 스피드로 득점을 노리는 스코어러에 가까운 유형입니다. 하지만 최근 소속팀 서울의 경기력이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벤투어에서는 자신의 주 포지션은 스트라이커 혹은 좌측 윙어보다 우측면에 자주 기용된다는 점이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전반 1분입니다. 전반 초반에 레바논은 우리의 우측을 두어 차례 공략했었는데 3명의 전북 트리오가 이미 완성된 팀워크로 잘 막아내는 장면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용이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를 압박하고 흐르는 볼을 이재성이 탈취했습니다. 이재성은 서두르지 않고 상대의 압박을 확인한 이후에 김민재에게 패스하고 전북 트리오의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며 대한민국은 어렵지 않게 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전반 6분의 장면입니다. 상대는 깊은 지역에서 역습 시도를 해보지만 이재성, 이용, 김민재 선수가 신속하게 수비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내며 역습을 저지했습니다. 이재성은 박스 근처에서 빠르게 내려와주고, 이용은 상대 윙어의 길목을 저지했고, 김민재는 공격수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해서 상대를 어렵게 하는데요. 결국 레바논의 공격 시도는 이 전북 트리오에게 둘러싸여 공을 뺏기게 됐습니다. 전반 23분에도 마찬가지로 이재성과 김민재는 이번 예선 경기를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하여 완전하지 않은 컨디션이었지만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 공격의 불씨를 꺼버렸습니다. 이후에 레바논이 이 지역을 공략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1년 중 국가대표팀의 경기 수는 많지 않고 함께 훈련한 시간 또한 클럽팀에 비하면 매우 적습니다. 이 때문에 수비 조직력을 일정 수준만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이 3명의 수비 조직력은 전북 시절부터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오른쪽 풀백 자리에 이용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를 끼워 넣었을 때 조직력이 약간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 또한 벤투가 이용 선수를 꾸준히 기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셋은 단순히 공격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소유 이후 안전하게 전환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는데요. 레바논은 소유권을 뺏겼을 때 적극적인 압박보다는 중앙선 아래에 위치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레바논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지지 않으려고 수비적인 축구를 하기 위함이었죠. 이 장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전반 25분 박스 안에서 이동경의 결정적인 찬스. 이 위협적인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후에 대한민국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 10초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용은 안전하게 김민재에게 공을 전달합니다. 현재 우측 빈 공간은 원래 나상호의 자리이고 화면 밖 높은 지역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죠. 레바논 선수가 그런 나상호를 체크하고 있었고 이용은 나상호에게 내려오지 말라고 손짓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질 공격 찬스를 더 살려보기 위함이었죠. 결국 김민재 선수에게 전달된 볼은 황인범, 황희찬을 거쳐 박스 근처에 있었던 이동경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찬스 장면을 다시 보시면 나상호가 수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위치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장면은 베테랑 이용 선수의 경기를 읽는 능력을 보여주고 또 나상호의 활용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장면의 10초 후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 트리오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경의 슈팅은 수비수를 맞아 튕겼고 이용은 이 루즈볼을 헤더로 김민재에게 다시 연결합니다. 김민재는 두 명의 수비수 사이로 이재성에게 전달하는데요. 간단했지만 공격의 결을 살리는 좋은 패스였습니다. 여기서 이재성을 보시면 이미 전방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성은 이처럼 주변을 남들보다 한 템포 먼저 인지하고 다음 플레이를 최대한 유리하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때문에 경기를 주도적으로 조립할 수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엔진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용, 김민재를 거쳐 볼을 잡은 이재성은 회복한 소유권을 다시 공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경기장을 반으로 나눴을 때 왼쪽에는 우리 선수 셋, 레바논 5명이 꽉 막힌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반대쪽인 오른쪽에는 우리 선수 둘, 레바논 수비수 3명으로 상대적으로 빈 공간이 더 컸습니다. 상황 판단이 완료된 이재성은 이동경의 슈팅 이후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레바논의 빈 공간을 나상호를 이용하여 지체 없이 공략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우측을 담당하는 이재성, 이용, 김민재는 공격보다는 무르익은 팀워크를 바탕으로 수비 밸런스를 잡는 것이 주 임무였고 때에 따라서는 이재성의 넓은 활동 반경과 공간 인지 능력을 활용하여 공격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측면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서 탈취한 공을 전북 트리오가 회복하여 황인범이 포함된 코어라인을 통해 우리의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영권 선수는 주발이 왼발이기 때문에 좌측에서 볼의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 이후 대한민국 공격의 시작점인 황희찬과 홍철에게 다다르게 됩니다. 레바논은 이 두 선수를 견제하기 위해 전반적인 팀의 대형을 이동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희찬과 홍철은 장기인 스피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좌측면을 공략했습니다. 끈질기다 싶을 만큼 좌측을 공격한 이유는 레바논 수비진을 좌측으로 최대한 옮겨놓고 나상호가 위치한 오른쪽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 나상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 침투인데 이를 활용하여 골을 넣는 것이 벤투가 그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격 방식인 거죠. 상대를 우리의 좌측으로 끌어놓고 비어있는 나상호에게 전달하는 모습은 전반 초반부터 이미 수차례 보였습니다. 전반 5분에는 홍철과 패스를 주고받은 황인범이 충분히 몰린 레바논 수비진을 확인하고 나상호가 있는 전방 빈 공간에 킬러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아쉽게도 수비수들이 이미 나상호의 움직임을 체크해서 찬스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전반 21분도 마찬가지로 경기장 왼쪽에는 많은 수비진들이 몰려있는데 반해 우측면은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보입니다. 전반 33분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이번엔 황희찬이 겹겹이 둘러싸인 레바논 선수들 속에서 직접 나상호 선수에게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이 좌측면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이재성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재성의 압박, 황인범의 템포 조절로 완전한 볼 소유를 한 뒤 공격을 전개할 때 중앙에 위치하던 이재성은 하프스페이스로 이동하며 매우 공격적인 메잘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재성을 담당하는 우측의 레바논 선수들을 좌측으로 끄집어내며 오른쪽 공간을 더 확실히 만들어냈고 이 과정까지 완료가 되면 대한민국은 공격할 준비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중앙 미드필더의 이러한 전술적 움직임에도 분명히 약점은 있습니다. 벤투가 이재성에게 주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메잘라로서의 최전방 침투와 박스투박스로서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입니다. 미드필더가 자리를 비우고 전방 침투를 하는 만큼 그 자리는 주인 없는 빈자리로 남겨져 있겠죠. 또한 미드필더들에게 수비 가담을 많이 시킬수록 체력적 소모는 당연히 커질 것입니다. 결국 미드필더는 집 나가느라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상대가 마음먹고 빠르게 역습할 때 손 쓸 틈 없이 쉽게 실점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재성은 이번 마인츠로 이적하기 전 홀슈타인 킬에서 지난 3년 연속 공격 포인트 2자릿수를 기록하며 실질적으로는 공격수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을 매우 공격적인 위치에서 경기를 치러왔다는 점 또한 대표팀에서 수비적 임무를 할 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약팀을 상대하는 경기였기에 이재성의 공격 가담이 큰 부담을 주진 않았고 벤투도 물론 이를 고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월드컵 및 강팀을 대비한 전술적 방침은
확장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 25분 좌측 공격 진영에 올라가 있는 이재성의 위치에 반해 우리의 우측 중앙 지역은 상대에게 공간을 노출시키고 있고 전반 32분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전반 32분 황인범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상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황인범은 이재성이 포함된 좌측 하프스페이스 지역에 상대 수비수들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많은 수비들 틈에서 풀어나가기 어려웠던 황인범은 짧은 드리블 이후에 위협적인 중거리 슛을 시도하는데요. 이 장면은 슈팅의 성공 유무와 관계없이 중요한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혹여나 현재 본인의 위치에서 공을 뺏길 경우 침투하느라 비어있는 이재성의 자리를 고려했을 때 치명적인 역습을 맞이할 것을 대비해 공격의 마무리를 짓고 내려가려는 황인범의 판단이었습니다. 반대쪽에는 레바논 수비수가 나상호를 잘 담당하고 있었기에 패스로 열어주기도 힘들고 이용의 자리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기에 소유권을 잃었을 때 이 공간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결국 황인범의 중거리 슈팅 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겁니다. 황인범은 대표팀의 코어 라인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루빈 카잔에서 시즌 초반 전경기 선발 출장하며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패스를 구사하고 큰 키는 아니지만 준수한 신체 밸런스와 K리그 시절부터 뽐내던 테크닉으로 볼을 지키는데도 능하죠. 이번 레바논과의 경기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에서 플레이메이커와 하프백 중간쯤의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상대가 약팀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정우영, 원두재 등이 소화하던 역할에서 좀 더 도전적이고 공격적 인물을 추가하여 맡았죠. 황인범은 낮은 위치에서 볼을 받아 대한민국의 공격 방향을 설정해 나갔는데요. 주로 좌측 공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영건, 홍철에게 전달하거나 때에 따라서 자신의 패스 능력을 활용해 더 깊은 지역으로 직접 타격도 했습니다. 나상호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벤투의 끈질긴 좌측 공략에도 레바논은 무너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상호를 향한 집중 견제는 강해져서 공간은 사라져갔습니다. 답답한 경기력은 이어지고 있었죠. 전반 44분 끝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용과 나상호 선수의 위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윙어 나상호 선수는 사이드라인으로 치우쳐 있고 풀백인 이용 선수가 오히려 박스 근처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선수들 왜 이러고 있을까요? 공간 침투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오버래핑입니다. 풀백이나 윙백이 동료 선수를 기준으로 더 넓은 측면 지역으로 침투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오버래핑 이후에 크로스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언더래핑입니다. 풀백이나 윙백이 동료 선수를 기준으로 측면이 아닌 경기장 중앙 쪽으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의 비어있는 중앙 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 것이죠. 전반 44분 이용 선수는 바로 이 언더래핑을 시도한 것인데요. 직접 중앙 지역을 공격하려는 의도보다는 본인이 침투함으로 인해 나상호로 마킹하던 레바논 수비수를 교란하고 결과적으로 나상호에게 더 많은 공간을 창출할 목적이라고 봐야겠죠. 다시 한번 경기 화면을 보시면 이용이 언더래핑 덕분에 한결 자유로운 나상호의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침투를 자주 하면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 횟수가 많진 않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벤투의 우측 활용법을 고려해 본다면 벤투가 이용 선수를 공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의도한 장면이 아니라 황인범의 중거리 슈팅처럼 선수 스스로의 상황 판단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어떤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방금 이용 선수처럼 상황에 따른 선수의 독립적인 혹은 독자적인 움직임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주 연출되는 것이 썩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면들은 기본적으로 감독이 마련한 전술이 경기에서 유효하지 않아 선수들이 직접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에는 득점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전반 극초반을 제외하고는 레바논은 진득히 내려앉아 수비벽을 두텁게 형성했고 이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꽉 막힌 레바논의 수비 진영을 깨기 위해서는 후반에 새로운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벤투가 가진 전술적 카드는 그리 신선해 보이진 않습니다. 후반에는 여러 교체 선수를 준비했고 송민규 선수는 다시 한번 오른쪽에 기용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 후반전에 이어나가겠습니다.